혹시 궁금하시거나 또 좀 더 이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그 내용을 토론을 하면서 공유하는 시간을 갖는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양해 말씀드릴 것은 마지막에 그 한국의 금속활자와 관련해서 발표된 부분은 아까 확인을 해봤더니 아직 그 자막 버전이 업데이트가 되지 않았다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그 비디오가 늦게 제작되기도 했지만 그 과정이 이제 이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또 번역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좀 있고요. 최대한 빨리 그 영어 버전을 자막으로 이렇게 앉혀서 완성된 버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그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 팀원들은 이제 그동안 여러 번 온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인사를 드렸기 때문에 다 아실 테고요. 스피커로 참여해 주신 분들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 스피커로 참여해 주신 분은 한국의 먹과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국립중앙과학관의 윤용현 박사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1차에는 국립산림과학원의 이호규 박사님께서 해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비디오가 아직 안 나오고 있습니다. 들리시나요? 네, 소리는 잘 들립니다. 잠깐 진행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영 씨가 그 이호규 박사님 그 비디오를 체크를 그 채팅창으로 해서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광합성 측정기라고 써져 있는 그 부분입니다. 네. 그 다음에 3일차로 이제 한국의 목판 인쇄와 목활자에 대해서 발표해 주신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오경정 박사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원래 한국의 금속활자 관련해서는 경북대학교 남건희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주기로 하셨는데 갑자기 이제 코로나 상황과 여러 가지 이제 그 문제로 인해서 제가 발표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그 지금까지 영상을 보시고서 자유롭게 종이와 그리고 목활자 목판 또는 금속에 관련해서 추가로 이해가 필요하신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시면 각 분야의 그 스피커께서 그에 대한 추가적인 어떤 그 이해를 할 수 있는 내용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If I may start, I sent a number of questions to Ms. No. 예, 가능합니다. Maybe she can translate them for us. We have two simultaneous interpreters today with that, so if you just speak it in English, then they will translate it into Korean. Yes. Sure. But like I said, I sent in advance a number of questions about Dr. Jan's presentation, and I think it's easiest if you can read them and translate them directly. Is that possible? It's just that through our email system, I did not get your email. Randy told me about it, but it seems like there's a technical difficulty, so I don't have your email on my hand right now. I'm sorry about that. Okay. So it's 8 questions. Shall I just start asking questions then? Yes, please. Go for it. Okay, good. Okay, from the top. Have any technical examinations been carried out of the earliest surviving ink sticks from the period of the 3 kingdoms of Korea and the Goryeo dynasty? If so, what were the results?
답변을 드리면 우리 한국에서 만든 먹 중에 가장 오래된 먹은 현재 일본 정창원에서 보관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삼국시대 신라에서 만든 먹 2점이 일본에 있다 보니 먹에 관한 그런 분석은 진행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고려시대 먹으로는 단산 오옥이라고 해서 한국에서 현재 남아있는 것 중에는 가장 오래된 먹이 되는데 그 또한 보물로 지정이 되어 있고 유물이다 보니까 과학 분석은 별도로 진행되지는 않았습니다. Okay, that's clear. Thank you. Second question. None of the 4 presenters discussed printing Korean metal type. Could Dr. Yun or any other of the presenters give a short explanation of how Korean metal type was inked and printed? 예, 이 부분은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한국의 역사에서 인쇄용 먹에 대한 언급은 이제 조선시대 실록에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서에. 그러나 일반 목판에 사용하는 먹과 금속에 사용하는 먹은 서로 달랐던 걸로 이렇게 우리가 기록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제 수성먹이다라고 하는 먹을 사용을 해서 인쇄를 하지만 금속 같은 경우는 수성먹으로 인쇄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기름 성분의 유연먹을 사용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과거에 이제 금속 활자로 인쇄된 책의 먹을 채취를 해서 그 성분을 분석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 기름의 성분이 동물성이냐 식물성이냐라고 하는 정도까지는 확인을 했습니다. 그 결과 식물성 유연먹으로다가 확인이 됐고요. 근데 그 식물에 추가적으로 어떤 식물을 이용했는지까지는 좀 더 자세한 그런 과학적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직접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 추가로 우리가 이제 계획을 세워서 진행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Okay, thank you. But still, how was the printing carried out technically? 인쇄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활자를 이제 조판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인체라고 하는 그 먹을 바르는 솔이 있습니다. 특수한 솔이 있어서 그 인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머리카락이나 이제 짐승의 털을 악교와 같은 걸로 이렇게 뭉쳐가지고 딱딱하게 만든 것이고요. 그거를 활자의 표면에 먹을 고르게 이렇게 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종이를 올려놓고 나서 그 위에 이제 그 인체로 문지르게 되면 인쇄가 되는 그런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서양에서 기계를 이용해서 먹을 칠하고 누르는 방법이 아니라 먹을 칠하고 종이를 올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인체로 문지르는 형태, 약간 그러니까 수공업적인 어떤 그런 형태라고 설명될 수 있습니다. Okay. A side question. So, some 20 years ago, I was invited to do a little Korean printing, and the tool for rubbing apparently was human hair combined together with a glue. Is that correct? 이게 그 종이 위에 이렇게 문지르는 그 형태의 아마 그 도구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악교와 짐승의 털 같은 거를 갖다가 이렇게 서로 뭉쳐가지고 딱딱하게 만든 다음에 그거를 밀대로 이렇게 사용을 했었습니다. Okay, thank you. Okay. Okay. So,
Water-based ink does not adhere well to metal. In fact, it reticulates, it draws together after application. Therefore, what makes Korean ink adhere to metal type well? Was perhaps the recipe adapted to make the ink more viscous, or was perhaps an extra constituent added to prevent reticulation of the water-based ink? 보통 이제 목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먹의 성분이 사실은 그 물을 기반으로 한 수성목이든 아니면 기름을 기반으로 한 유연목이든 크게 관계가 없을 것 같고요. 그러나 이제 금속은 그 표면에 장력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전문적인 용어로다가 그 장력이 이제 일반 목판보다는 다르기 때문에 그 물과 금속이 이렇게 잘 늘어붙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금속 표면에 이렇게 그 물방울을 떨어뜨리면 이렇게 방울방울 이렇게 물방울이 생기는 것처럼 그런 현상. 그래서 사실은 인쇄를 하면 금속 표면에 먹이 이제 골고루 이렇게 붙어 있어야지만 인쇄가 잘 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일반적인 어떤 그런 물을 기반으로 한 수성목으로다가는 이제 그런 인쇄 품질을 얻기가 상당히 어려웠다라고 이렇게 저희가 실험을 많이 해봐도 그런 현상 같은 것을 발견할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이제 서양의 구텐베르크 같은 경우는 이제 물론 나팔자를 썼지만 동이 아닌 어떻게 이제 인쇄가 잘 됐느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많이 이렇게 연구도 하고 가서 보기도 했는데 거기는 이제 일반적으로 유럽에서는 이제 유화를 바탕으로 한 그 기름 거기에서 이제 기름목을 갖다 사용을 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었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유럽은 인쇄를 포도주의 어떤 그런 짜는 기계와 같은 어떤 인쇄기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종이가 아주 이렇게 두껍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이를 약한 수분을 머금게 하고 난 다음에 위에서 압착하는 방식으로 인쇄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는 방식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과학적으로 기계를 위해 사용한 그런 원리, 기계의 원리를 사용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좀 다른 어떤 그런 차이점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양에서 사용했던 이런 먹들은 그 금속에 적합한 먹이 아니었던 목판, 그 당시 일반적으로 사용하던 그런 이제 목판, 나무에 사용하던 먹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금속 표면에 이렇게 이제 적합하지 않아서 또 새로운 어떤 그런 먹을 갖다가 사용하게 된 것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기록에 보면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PT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1600년대 처음 이제 금속활자 인쇄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기록의 뒤에 보면 이 친구들이 활자를 만들어서 처음에 사용을 하면서 그 뒤에 기록이 나오는데 나노 사목 솔다인계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적당한 먹을 갖다가 만들어내지 못해서 인쇄를 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이렇게 그 기록이 나와 있어요. 인쇄를 하면서 그 상태로. 그래서 이제 그거를 다시 개량해서 하는데 한 15년 정도. 그래서 1600년대 초기까지 활자를 조선에서 가지고 가서 모방해서 만들었지만 이 활자를 인쇄하기 위한 어떤 수평, 그러니까 줄판의 문제와 목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약 10여 년 정도 또 다시 개량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시 목활자로 들어갔다, 금속활자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오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에 한 번 더 이렇게 소개시켜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All right. Is it possible that some starch paste was added to the ink? I'm sorry to interrupt. Dr. Lee, do you mind putting the microphone closer to your, yes. Apparently the interpreters are having difficulties hearing you, so yes. Please continue. All right. So is it possible that starch paste was added to the mock ink?
그러니까 현재 그 우리나라에서 고대부터 만들었던 유연목의 기록이라든가 또 현재 만들고 있는 것을 보면 주로 이제 식물성 기름을 많이 좀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동물성 기름으로는 이제 돼지 기름을 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식물성 기름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는 뭐 제가 발표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오동나무 기름 또는 피마자 또는 유채 또는 아마, 콩 이런 그 식물성 기름을 태워서 거기서 얻은 그름이죠. 두 성분이 이제 뭐 탄소가 되는 것은 잘 아실 것 같고요. 그러면 이 그 탄소 자체는 물에 녹진 않잖아요. 그러면 그 물에 녹아서 그림을 그리거나 인쇄를 갖다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접착제 성분이 필요한 것이고 그 접착제 성분이 바로 이제 악효가 됩니다. 악효. 그 악효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그 탄소 입자를 이제 완전히 이렇게 코팅하듯이 하는 것이 이제 악효가 되는 것이고, 근데 그렇게 코팅하기 위해서는 반죽을 굉장히 잘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기록에 보면 뭐 10,000번 정도를 치댔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을 정도로 탄소, 그러니까 그름과 그 악효를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치대고 하는 그런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야지만이 그 탄소 입자를 악효가 코팅이 돼서 결국에는 물에 같이 녹아서 이제 뭐 그림을 그리거나 글씨를 쓰거나 인쇄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 악효를 사용을 하게 되면 이게 보관에 문제점이 있게 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악효를 만들기 위해서는 소의 가죽이라든가 소의 힘줄이라든가 이런 그 동물성으로 만들다 보니까 잘못 이게 보관을 하게 되면 부패를 하는 그런 문제점이 도출이 됩니다. 그래서 건조 과정이 굉장히 좀 중요하고요. 건조를 거친 이후에도 어떤 습기라든가 이런 데 많이 노출이 되지 않은 상태로 보관해야 되는 그런 점이 좀 있습니다. 예. Okay, thank you. Okay, thank you. This is all. Thank you very much. 다음에 우리 제니퍼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Jennifer has a question, yes? Can I just clarify? I think you were translating that the thing holding all of the soot together was beeswax, but I think maybe you mean animal glue, but I would like to clarify because I'm unsure. Okay, thank you. That makes things much easier to understand. And then secondly, I have read in a book by Cho Hyungjin that maybe some oil was added to the ink when it was printed, not oil soot, but oil itself was added to the ink when it was used for printing on metal type. But I maybe don't understand that correctly. Can you please explain more thoroughly? 아까 이 박사님이 이제 설명드린 것처럼 금속 활자는 그 한국에서 그 주 재료가 구리의 주석이 됩니다. 구리의 주석, 청동이죠. 이 청동 그 표면에 그 수성먹인, 그러니까 송연먹은 이제 그 입자 자체가 그 활자 표면에 맺혀 있지를 못하고 그대로 다 흘러내리다 보니까 인쇄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금속 표면의 표면 장력을 이용해서 인쇄를 하기 위해서는 기름먹이 필요한 것이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기름먹을 사용해서 표면에 붓을 이용해서 표면에 그 잉크를 바르고 그리고 나서 종이를 놓고 그 위에 아까 이 박사가 말씀드렸던 그 인모라고 하는, 인체라고 하는 편편하게 생긴 네모꼴로 생긴 것을 가지고 이게 문질러서
인쇄를 갖다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동양에서 이런 그 기름먹의 사용은 물론 우리나라에서 만들기 이전부터 물론 중국에서 먼저 만든 그런 사례들은 많이 좀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꼭 기름먹이 이런 그 금속 활자 인쇄에만 사용된 것은 아닌 것 같고, 목활자라든가 목활자에도 물론 사용이 됐고, 대신에 이런 그 금속 활자에는 수성먹보다는 기름먹을 사용해야지만이 표면 장력을 이용해서 인쇄를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설명을 할 때 이 기름먹의 주 재료를 보면 식물성 기름 또는 동물성 기름 태운 그런 탄소 성분의 악효인 접착제가 들어가고, 또 이 그 기름먹에는 또 이제 대개 보면 약재 성분이 좀 들어가게 되는데, 이런 약재 성분을 넣는 이유는 이제 악효 자체가 동물성이다 보니 아무래도 냄새가 나는 그런 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냄새를 없애기 위하거나 감추기 위한 것으로서 그런 사양이라든가 또는 뭐 용례라든가 장례라든가 뭐 이런 기타 여러 가지 그 약재를 갖다 섞어서 사용을 하게 되는 것도 있고, 또 이거 오래도록 이제 보관하기 위해서 또 약재를 갖다 넣기도 합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셨나요? 오케이. 네, 다음은 닥터 우베가 Hi, I've got a question.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먼저 Uwe has a 박사가 question. 질문을 했습니다. Hi, can you hear me? 예. I watched the video about the ink stick manufacturing, which was very impressive and detailed. So thank you for sharing that amazing work and information. My question is goes, of course, to our recent work by using X-ray fluorescence to look at metal. And I can speak a little bit more later, but my question is, have these ingredients, the animal ingredients, the oil, the fragrance, which were used, do we know what elemental compositions they have? Could they contain metals? I don't believe that animal, let's say oil, can have a large amount. But is there a way we can get access to elemental analysis of these ingredients of the ink stick? 우리나라에서 유연먹이라고 하는 기름먹의 재료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 요소입니다. 하나는 식물성 기름. 근데 그 기록에 보고 또 현재 현재 우리나라의 먹 만드는 장인들이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을 갖다 보게 되면 참기름먹이라든가 참기름 또는 콩기름 또는 오동나무 기름 뭐 이런 피마자유 이런 기름들을 갖다 주로 식물성 기름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동물성 기름으로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돼지 기름이 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탄소 성분 자체가 물에 녹지 않기 때문에 이 같이 물에 녹게 하기 위한 요소로서 접착제 성분으로서 악효가 사용이 되는 것이고, 악효를 갖다 사용하는 데 있어서 악효 자체가 동물성이다 보니까 부패하는 걸 막기 위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향료로서 사향, 용례, 장례 이런 것이 좀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약재라든가 이런 부분이 들어가는데, 특히 이 동양에서의 먹은 대체적으로 검은 먹을 사용합니다. 검은 먹을 선호하게 되는데 동양에서는 나무 중에 물풀의 나무라는 게 있습니다.
물풀의 나무가 있는데 이 물풀의 나무의 즙을 사용을 하게 되면 소재 자체를 훨씬 더 검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이건 뭐 염료에서도 사용을 하는 부분이 되고요. 그래서 물풀의 나무 즙을 섞는 이유는 좀 더 검은색을 띠게 하기 위한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좀 집어넣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황병나무라고 하는 그런 재료를 갖다 사용하게 되는 것은 이게 좀 이게 쓴맛이 굉장히 강합니다. 황병나무는. 근데 이 황병나무를 넣음으로 인해서 동물성인 그 악교에서 나타나는 그 성분의 냄새를 맡고 이런 그 해충들이 많이 달라붙게 되는데 그걸 없애주는 방충의 역할을 하는 것이 또 이런 황병나무가 돼서 그래서 이 동양 특히 중국과 한국 특히 우리나라에서 이런 그 먹을 만들 적에는 단순히 탄소 성분인 거름과 접착제인 악교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에 역한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는 향료를 사용하는 것이고 먹을 진하게 하거나 또는 해충으로부터 이걸 보호하기 위해서는 약재, 뭐 황병나무라든가 이런 것을 갖다 사용을 해서 먹을 보관, 관리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저희가 이제 과학 분석을 진행한 것은 그러면 이런 그 기름먹과 송연먹이라고 하는 수성먹의 입자를 보게 되면 수성먹인 그 나무를 태우는 금으로 만든 먹보다는 기름을 태워 만든 유연먹의 입자가 훨씬 더 작은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런 점에서 입자 자체가 굉장히 작고 또 접착제 성분이 사용이 되다 보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속 활자 인쇄에 훨씬 더 적합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성분 중에 때에 따라서는 이제 이 동양에서 많이 사용하는 오칠에 사용하는 칠을 여기에 넣는 경우도 있는데 이 칠 자체가 먹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감싸주는 그런 역할을 하다 보니 훨씬 더 오래도록 보관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칠 성분을 넣기도 합니다. 네, 제니퍼가 문자로다가 질문을 해줬는데요. 혹시 이그에 소금이 I can also read it out. I put it in the chat 예. so that you can see the chemical formula. But I know sometimes metal salts are added to ink sticks. For example, copper sulfate or vitriol in English. And sometimes I know like ground pearls, so calcium carbonate would be used, or even gold. But copper especially has a biocidal property. You know, it's often added to protect things from mold or fungus. Is there a history of that being added to ink sticks in Korea?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공문원의 기록 또는 또 한국도 한자 문화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문헌들을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참고를 했고 실제적으로 저희도 우리 한글과 중국어인 한자를 많이 겸용을 해서 사용을 하다 보니 중국의 고문원에 대해서도 한국에서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중국에서 보이는 그런 문헌 또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산림 경제라든가 또는 중국 명나라 송홍선이 지는 천공 괴물이라든가 이런 여러 기록을 보더라도 금속 성분을 넣은 그런 기록은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아마 최근에 들어서 현대에 있어서 아마 필요에 따라서 그런
그 구리라든가 이런 부분이 사용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기록에서 우리나라 기록과 중국 문헌에서 이런 그 금속 성분을 먹이에 넣어서 사용했다고 하는 기록은 현재까지는 제 입장에 저는 찾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아까 소금 성분을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나라에서 그 금속 칼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거푸집이 필요하죠. 거푸집이 이제 두 종류가 있는데 모래 성분을 많이 사용하는 이제 모래 거푸집으로 사형 거푸집이라고 해서 모래 성분 한 70%에 점토 한 30% 정도 들어있는 그런 사형 거푸집을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일부러 우리나라 그 한국의 서해안에 갯벌에서 보이는 그런 소금기가 있는 개토를 가져다 거푸집을 만들어서 그 녹인 샘물을 그 안에 집어넣어서 금속 칼자를 만들거나 아니면 그 소금 성분이 없는 육지의 그런 사형 그 모래의 성분을 사용할 적에는 인위적으로 그런 소금물을 섞어서 사용하는 사례는 있습니다. 거푸집에 소금을 넣어서 사용하는 사례는 우리나라에서는 빈번한데 목에 소금을 넣는 그런 경우는 고문원에도 현재 장인들에게 있어서도 넣지 않는 방법입니다. Can I have a follow-up question on Jennifer's question? In the natural, and maybe Jennifer also knows the answer to that, in the natural occurrence of these oils and also plant and animal oils and also the incense, are there trace elements? So in other words, very small, very small concentrations of metals, because even in natural, let's say oils, etc., there could be trace elements. Is there any indication that such trace elements at very low concentration could exist in these natural oils and resins and all the materials which were used to make an ink stick? So the first question. Second question, would we be able to get one of those ink sticks for studies to maybe FLAC or even studies in Korea for elemental analysis? 제가 이제 답변 드릴 수 있는 거는 우리나라 그 고대 먹은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에 우리나라 삼국시대 때 신라에서 만든 먹이 두 점이 일본 정창원에 남아 있고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그 다음 시기인 AD 10세기부터 한 14세기까지 존속했던 고려시대에 만든 먹이 현재 한 점이 있는데 보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에 대한 과학 분석을 진행하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이제 조선시대 후기에 관련된 그런 먹들에 관해서는 그런 먹 분석이 가능할 거는 같습니다. 이제 점차적으로 아까 그 이승철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연구가 진행이 되면서 그런 연구들이 향후에 좀 더 진행이 돼서 연구 자료가 축적이 돼야 될 것으로 저희도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한국에서 또는 중국에서 그런 고문원에 보이는 이런 기름먹을 만드는 방법에 있어서 기름을 태운 그 흐름을 갖다가 이제 채취하기 위해서는 대개 사용하는 것이 한 2가지 정도가 사용이 되는데 동양에서 집을 지을 때 지붕 위에 얹었던 기와를 위에 올려서 아래서 기름을 태워서 그 흐름을 접착을 그 위에 싹 붙게 되면
그 그름을 털어서 그름을 얻는 그런 방법이 있기도 하고, 또는 동양에서는 도자기를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자기를 그 위에 올려놓고, 평평한 도자기를 올려놓고 접시형의 도자기를 올려놓고 그름을 태워서 집적된 그름을 채취하는 그런 방법이 있다 보니 아마 그런 금속 성분이 이런 제작 과정에서 거기에 들어갈 가능성은 그렇게 많아 보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의 질문이 이제 목과 관련된 쪽으로다가 이렇게 집중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 뭐 우리는 이제 인문학 쪽에서 이제 인쇄 기술이나 이제 문화를 이제 관심 있게 보는 그런 입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한 가지 제가 드는 의문은 이제 미량 원소가 나왔다라고 여러 종류의 그런 이제 성분 분석을 통해서 그런 생각을 할 때, 인위적으로 포함했을 때 어떤 성분을 특별하게 포함한다라고 얘기하면 그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어떤 재료에 포함된 것이 이제 나타나는 것과 인위적으로 어떤 성분을 넣었을 때에는 그 성분이 검출되는 양이 좀 다르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주성분이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과 아니면 뭐 이렇게 다른 그 성분들이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그것이 뭐 거의 언급할 수 없을 정도로 미량이다라고 얘기하면, 그거는 뭐 어떤 그 목의 기능을 갖다가 더 이렇게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포함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재료나 아니면 제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스며든, 아까 윤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기와에서 그 성분이 자연스럽게 묻어난다든가, 우리가 지난번에 슬랙에서 이렇게 분석했을 때처럼 이렇게 동해 성분이 이렇게 인쇄된 면에서 이렇게 보인다든가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과도 우리가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냥 제가 여러분들 말씀을 좀 들으면서 가졌던 그런 생각이고요. 이제 한국의 종이와 관련해서 또 무판과 관련해서도 좋은 말씀을 좀 발표를 해주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질문을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전에 아까 라스케이께서 이제 손을 들어주셨었는데 아직 앞선 질문이 끝나지 않아서 기회를 못 드렸습니다. 지금 질문 가능하실까요? Oh, hi. Yeah, thank you. Quick question about the animal glue used in the ink sticks. I know from studying Japanese ink sticks that often that animal glue was mikawa or deer bone. And I wonder in Korean ink sticks if it's similar or perhaps different animal. 같습니다. 한국에서 주로 사용하는 그런 악유의 주성분은 특히 소를 대상으로 하는데요. 그거는 동양 삼국이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동양 삼국은 중국, 한국, 일본을 말합니다. 네,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신 것 같고요. 이제 한중일은 대개 이제 오랜 역사 속에서 이제 많은 교류를 하면서 거의 이제 유사한 문화를 많이 가져왔고요. 우리 프로젝트에서도 이제 지금은 이제 한국의 인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주제를 이제 지금 테마로 해서 이제 접근을 하고 있지만, 시간이 좀 지나면 이걸 좀 더 확대해서, 특히 이제 먹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지금 현재 한국에서도 중국의 먹을 워낙 많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과 이렇게 비교해서 이렇게 분석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한번 마련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좀 더 궁금해하는 것들을 자세히 알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다음 랜디 박사님께서 먼저 질문을 해주신 것 같은데, 랜디 박사님께 그 질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so much. I just have a brief follow-up question, and then I have a question that doesn't deal with ink sticks. So, but my follow-up question is for Uwe. Would it be safe to say that for the sake of the first experiments with very, very early ink sticks, that non-invasive technology could be used? Would a portable XRF be acceptable for your purposes? Absolutely. I think that's very important that we set out from the beginning that we have a technology that would not require the ink stick to be damaged even slightly in any way. Oh, good. And now a question about printing. The reason I ask this is in the West, it's so different to think about printing from metal type and printing from wood blocks, that those two technologies are combined in terms of putting illustrations inside of a book. But in Korea, in early printing, there are entire books printed from wood blocks or from metal type. And my question is, what considerations would determine whether a book was printed from wood blocks or metal type? And I know, for instance, Jikji was printed from metal type in 1377, and then 1 year later printed from wood blocks. But I suspect the answer is much more complicated than just the Jikji example. I would very much like to hear some examples of why early printers would choose wood blocks or metal type. Thank you. 예, 랜디 박사님의 질문에 대해서는 오경정 교수님께 답변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목판 인쇄와 금속 활자 인쇄를 어떻게 구분하는가 하는 문제는 랜디 스님 질문하신 대로 이게 직지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쇄를 하기 위해서 만든 책이 또는 그런 기록들이 그대로 보관되기를 원한다면 목판 인쇄가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직지를 예를 든다면 직지 목판 인쇄 같은 경우는 그 판을 인쇄를 한 뒤에 그대로 보관을 하고 싶어 한 거죠.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목판 인쇄를 하는 목판을 선택하는 것과 금속 활자를 선택하는 것은 굉장히 큰 어떤 목적성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실제 인쇄된 상태를 봤을 때의 구분하는 방식은 인쇄면에 드러나는 어떤 귀퉁이에 조립을 한 흔적이 있느냐 없느냐, 활자와 활자 사이의 간격을 조립을 하기 때문에 활자의 그 간격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거를 가지고 형태적으로 구분하는 방법이 한 10가지 이상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한국에서 이제 전문가들도 이제 활자본이냐 목판본이냐를 구분하기는 쉽지 않은 그런 일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이제 활자 실물, 판본 실물을 갖다가 많이 확인하고 이제 이렇게 보신 분들 전문가들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작업이고,
또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명확하게 아까 오경종 교수님이 말씀하셨지만 10가지 이상의 기준에 의해서 그게 판정이 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그런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제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첨언을 좀 해드리면, 우리 이제 과학관에서도 그런 그 고서적을 이제 구입을 하게 되죠. 고서적을 구입을 할 때, 이게 목판본인지 목활자본인지 아니면 금속활자본인지를 구분을 하기 위해서 가장 쉽게 저희가 접근하는 방법을 말씀을 좀 드리면, 이 인쇄본에 인쇄된 글자에 대해서 확대경을 갖고 보는 게 그래도 비교적 구분이 좀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먼저 이 목판본 또는 목활자로 찍은 경우에는 이 활판 나무이다 보니까 이 나이테 방향으로 이렇게 미세하게 크랙이 가는 경우도 있고, 먹을 발랐을 때 우리가 육안으로 보면 다 바른 것처럼 보이지만 아까 나이테 방향 또는 미세한 크랙이 있는 부분에는 먹이 칠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 상태 내에서 종이를 놓고 문질러서 인쇄를 하게 되면 확대를 했을 때 그 나이테 방향으로 옆으로 길쭉길쭉 가거나 아니면 크랙이 생긴 부분에는 인쇄가 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목판본 또는 목활자로 찍은 목활자본으로 찍은 책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금속활자는 이 주조 과정에서 미세한 기포가 많이 발생이 됩니다. 미세한 기포가 많이 발생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 금속활자에도 확대를 해보면 동그란 형태의 그런 기공이 미세한 기공이 보입니다. 그 부분은 마찬가지로 잉크로 먹으로 칠을 했을 때 그 부분이 칠해지지 않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용해서 한지를 놓고 문질러서 인쇄를 하게 된 경우에는 확대 촬영을 했을 때 나타나는 그 인쇄되지 않은 면이 동그란 형태의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두 가지 점. 그러니까 옆으로 길쭉길쭉하게 보이면서 갈라진 그런 크랙이 보이면 이건 목활자본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동그란 형태의 그런 기공이 확대를 했을 때 보이게 되면 이 부분은 금속활자로 찍은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쉽게 우리가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목활자본 또는 목판본에 잉크를 발라서 찍어낸 것은 색 자체가 금속활자로 찍었을 때보다 목판으로 찍은 것이 훨씬 더 진한 그런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색 농담에 따라서도 진한 것과 덜 진한 것과의 그런 차이를 보면 진한 것은 목판본, 목활자본인 가능성이 훨씬 더 많고, 농담으로 봤을 때 좀 더 이거보다는 좀 더 흐린 형태로 인쇄가 됐을 경우에는 금속활자본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보통 저희는 그렇게 그냥 구입을 하거나 아니면 어디 조사를 갔을 때 쉽게 저희가 구분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꼭 확대경을 갖고 다니는데 그렇게 저희가 구분이 또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우영균 교수님 수능 들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말로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이호규 선생님하고 이승표 선생님하고 두 분께 하나씩 질문이 있습니다. 예. 이호규 선생님께 드릴 질문은 초보적인 질문인데요. 한국에서는 당나무를 가지고 종이를 만들었고, 당나무만 가지고 만들었고, 중국은 뭐 죽지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것들도 있었는데, 일본도 다른 재료를 쓰고 했었다고 하셨는데, 왜 그랬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왜 굳이 당나무로만 종이를 만들었느냐,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선호의 문제였는지 아니면 아예 뭐 다른 재질은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었는지, 한국에서도 다른 종류의 종이를 만든 적이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승철 선생님 질문도 먼저 그냥 드리겠습니다. 그 선생님 그 발표 잘 들었는데 그 중간에 그 임난 이후에 팔자 주조 기술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되고 표준화가 된 것 같다고 하셨고, 그래서 나중에 그 후기에 이 재료가 철활자로 옮겨갔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 그거를 좀 확인을 하고 싶고, 그게 그렇게 재료를 그렇게 확장시킨 거예요. 재료가 바뀌는 거에 혹시 어떤 이유가 있는지, 계기가 있는지, 그게 좀 예, 먼저 그럼 이호균 박사님께서 질문에 대한 답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그럼 제가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전통적인 그 종이들을 보면 중국, 한국, 일본이 그 원료들이 되게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유는 간단한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그 주위의 그 환경에서 있는 재료들을 가지고 종이를 만들었는데, 중국은 초기에는 그러니까 어망으로 쓰던 그거를 이제 마를 사용해서 그물을 짰었는데, 그런 그물이 해졌을 때 버리지 않고 그거를 물에 풀어서 다시 종이를 만들어서 이제 마를 사용했다 그러고, 또 이후에 그 중국에 많은 대나무라든지 또 볏짚이라든지 또 청단이라든지 그 지역에 잘 자라는 원료들을 가지고 만들었었던 거고요. 일본도 마찬가지로 그 당나무하고 삼비당나무하고 산당나무라는 그러한 수종들이 자연적으로 많이 자랐기 때문에 그거를 썼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 청단이라든지 이 산당나무라든지 또 삼지당나무라든지가 자연 상태에서 자라는 거는 거의 없고, 대부분이 이제 당나무들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그래서 자연스럽게 당나무를 썼고, 조선시대 때 기록을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그 당나무 말고 다른 원료로 종이를 만들려고 많이들 한 그 기록들이 약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때 보면 외닥이 좋으니 그 외닥을 수입해 가지고 종이를 만들어라 라는 그런 기록도 있는데, 아마 이것은 당나무는 섬유 길이가 중요한데요. 당나무 섬유 길이가 좀 길어요. 그래서 그런 긴 섬유를 가진 이 원료를 가지고 종이를 만들면 겉면이 약간 뭐랄까요, 평활도가 조금 떨어지는 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섬유 길이가 짧은 종이로 그 원료를 가지고 만들면 평활도, 그러니까 겉면이 반들반들한 정도가 더 이제 좋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글쓰기나 이런 걸 할 때 당나무하고 그 외닥, 말하자면 외닥이라고 하는데 지금 아마 삼지당 나무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 삼지당 나무를 가지고 섞어서 만들었던 기록도 있고, 또 그걸 수입을 해서 강화도하고 전라도하고 경상도 쪽에 심어서 키우게 했다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그래서 별다른 원인은 없고 자연 상태에서 주위에 있는 원료를 구하다 보니 그런 차이점이 생긴 것 같습니다. 예, 답변. 그러면 선생님 그렇게 되면은 그 당나무로 종이를 만들 때 걸리는 시간과 비용이 가령 대나무나 이런 걸 가지고 만드는 시간과 비용하고 차이가 납니까? 글쎄요. 그 옛날에 비용을 산정할 때 어떤 이제 요소들이 들어가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지금 같아서야 인건비들이 들어가니까 시간의 경우에는 훨씬 더 많이 걸리니까. 시간의 경우는 비슷할 것 같은데요. 오히려 대나무보다는 당나무가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나무 같은 경우는 1년생 그 해 자란 가지를 잘라서 쓰지 않나요? 예, 다 쓸 수 있는데요. 주로 이제 1년생 가지가 작업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래된 거는 거기에 보면 이제 티들이 많이 있어서 티 고르는 작업이 어마어마하게 인력이 많이 들어가는데, 1년생 가지는 그나마 티가 적어서 그 작업이 쉽고요. 또 가지가 얇으니까 또 작업하기가 쉽고 그렇습니다. 예. 첨언을 해드리면 우리나라에서 주로 당나무를 원료로 해서 한지만 만든 것은 아니고요. 한지에 이제 당나무를 제일 많이 사용을 했죠, 재료로. 근데 대신에
그 버드나무를 사용한 유엽지도 있고, 뽕나무를 사용한 상지의 경우도 있고, 또 우리나라에서는 닭에 이제 또 다른 재료를 섞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끼를 섞게 되면, 물에서 보이는 이끼를 섞게 되면 태지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또는 송엽지라고 해서 이제 솔잎을 잘게 부숴서 닭에 섞어서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즙을 또 잘게 부숴서 넣어서 한 그런 마분지라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해서, 주로 이런 닭을 원료로 해서 제일 많이 사용을 했지만, 그래도 보통 뽕나무를 사용한 상지라든가 버드나무를 사용한 유엽지라든가 기타 등등 이런 다양한 그런 형태로 만들어지기도 하고, 또 그런 실험적인 방법이 많이 시도가 됐던 걸로 보입니다. 중국은 보통 이제 그 마지 죽지라고 하는데, 여기서 그 마지는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삼나무를 얘기하는 것이고, 이 마옷을 바로 이 말을 가지고 종이 만들지는 않습니다. 너무 섬유질 자체가 단단해서. 그러다 보니 보통 마로 만든 옷을 입고 다니거나 오래도록 이제 입게 되면 그게 해지거나 했을 때 그 부분을 맷돌로 완전히 갈아서 그것을 사용해서 이제 마지를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그 마지를 갖다 만드는 것을 처음에 수확을 해서 바로 마지를 만든다라는 개념은 어렵고요. 보통 2년, 3년 정도 옷을 해 있거나, 아니면 아까 이호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구에 이런 부분을 사용을 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다, 이것이 많이 낡고 해졌을 때 맷돌로 갈아서 분사된 것을 가지고 그 마지의 형태를 만드는 것을 갖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원료를 채취해서 만들 수 있는 것은 닭을 원료로 해서 하는 것이 말을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짧은 기간 내에 종이를 만들 수 있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네, 제가 말씀 고맙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에는 지금 기록으로 내려오는 종이가요,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한 280여 가지가 있습니다. 예, 그것은 이제 어떤 원료를 썼느냐, 뭐 어떤 지역에서 만들었느냐, 또 어떤 용도로 썼느냐, 뭐 다양한 이제 그 목적에 의해서 이름이 정해지는데, 말씀하신 대로 상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인데, 그 주 원료는 다 이제 당나무고요. 상지라고 해서 똥나무로만 만든 건 아니고 약 5%에서 10%도 아마 들어가기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볏짚으로 만든 아까 뭐 고정지도 있었고, 또 태지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실은 이제 태지를 저희가 복원을 했는데요, 작년에. 이 태지는 이끼를 넣은 게 아니고요. 그게 이제 한자가 이끼 태자였기 때문에 이제 후세에서 그걸 이제 해석하시는 분들이 이끼다라고 이제 오해를 하셨는데, 그는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녹조류를 옛날에는 그런 어떤 분류학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를 전체를 다 태라고 이제 표현을 한 겁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제 핵함이라고 하는 민물 녹조류, 이렇게 긴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여러 가지 이제 종이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어쨌든 조선시대 때 특히 세종조에 이제 가장 심했는데, 종이의 어떤 사용량이 급격히 높아지면서 원료 수급이 이제 어렵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좋은 종이, 국가에서 쓰는 좋은 종이 말고는 다른 재료들을 좀 섞어서 원료를 좀 아껴라, 그런 차원에서 이제 많이 넣게 되는데, 아까 유엽지, 뭐 송엽지 말씀하셨는데, 송엽지는 그게 아마 송엽이라는 게 솔잎을 집어넣는 게 아니고요. 소나무 껍질, 속껍질이 있습니다. 속껍질. 그래서 그걸 갈아가지고 넣으면 무늬도 예쁘고 약간 밤색 계열, 그런 아주 멋있는 종이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그래서 하여간 여러 가지 원료를 넣어서 만들었던 거는 사실입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근데 어쨌든 이제 그거 들어간 퍼센테이지가 보면 상당히 이제 좀 작아서 대부분의 원료는 이제 당나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난 이후에 이제 활자를 만드는 기술과
그 활자를 어떻게 조판하는가라고 하는 그런 기술적인 그 부분은 일단 일반화됐다라고 말씀을 좀 드린 이유는 현재 남아있는 그 실제 그 활자들의 형태를 보면 소체라든가 또는 조판이라든가 제가 그 PP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선 인란 이전에는 그것을 사실 정교하게 만들어서 아주 정교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합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그 기술이 가장 발달됐던 시기가 이제 세조 때다라고 이렇게 설명드린 거고요. 인란 이후에는 그 활자의 형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높이라든가 또는 그 형태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게 다양하게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특별하게 활자를 만드는 기술이라든가 또는 특별하게 활자를 조립하는 기술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이제 거의 일반화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관점으로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18세기에 이제 그 무쇠를 이용한 이제 활자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이미 이제 뭐 조선 전기에 비해서 1700년대 말이나 1800년대 같은 경우는 초기보다는 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의 경제 규모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몇 배 이상 커지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료적인 관점에서 무쇠는 돈보다 다루기가 되게 힘듭니다. 다루기 힘들다 보니까 그것으로 활자를 만들 때도 더 많은 어떤 누기기 위해서 더 많은 재료라든가 또는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게 될 텐데 그런 그 재료를 이용해서도 이제 그 활자를 만들어서 인쇄를 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사회가 좀 더 커지고 발달해 있음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철활자가 훨씬 좋은 건가요? 동활자보다? 보통 우리가 철활자 복원을 한번 해봤는데 동활자는 1000도, 1050도 정도에서 이제 녹기 시작을 해서 보통 한 1200도 정도 되면 쇠물이 이렇게 끓어오를 때 이제 이렇게 그 부어가지고 이제 그 후집에다 부어가지고 활자를 만들고요. 근데 이 무쇠 같은 경우는 녹기 시작하는 게 1200도 정도 돼야지 이제 이게 막 녹아서 끓어오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납활자 같은 경우는 300도에서 400도 정도에서 이제 녹기 시작해서 활자를 만드니까 그걸 녹이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이제 비용이 적게 들어가겠죠. 근데 동은 1000도 정도까지 올리면 또 1000도에서 무쇠는 1200도까지 올려야 되니까 훨씬 더 비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말씀은 장점이 더 있느냐? 장점이 더 있어서. 장점은 뭐 예를 들어 장점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면 조선 후기에 더 많은 그런 철활자들이 만들어서 사용이 됐을 텐데 사실 그 철을 갖다가 재료로 해서 만든 활자는 딱 한 번 등장을 합니다. 희연당 철활자라고 하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 보급된 것은 아니고 굳이 제가 봤을 때 돈보다 그러니까 무쇠를 이용해서 인쇄를 해야 되는 어떤 꼭 필요성, 뭐 예를 들어서 목의 문제라든가 또는 종이의 문제라든가 또는 다루는 문제 그런 여러 가지를 따져봤을 때 오히려 훨씬 뭐 크게 장점이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우회 박사가 또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Thank you. I have a question for Dr. Lee about the Hanji. I saw in your presentation that when in the final step of making the paper, you stretch you flow the fibers in one direction first, and then you sometimes flow it also perpendicular in this direction. And then you said sometimes also perpendicular third direction. But you never mentioned that you can also flow it a fourth direction. Was that never used, or was that just not mentioned in the presentation? 예, 대답해도 될까요? 네. 네. 네, 그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제 첫 번째는 이 앞에서 뒤로 가는 방향으로 섬유가 이제 쓰게 되는 이제 앞물질이라는 게 있는데, 그리고 옆물질 두 번을 해서 이제 크로스되게 이렇게 되는데, 맨 뒤에는 왜 이제 그 또
맨 마지막에 또 스트레이트한 방향으로 하지 않았느냐라는 질문 같은데 그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작업자, 아티스트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질 수가 있겠는데요. 제가 보신 분들은 주로 처음에 주로 이제 앞에서 뒤로 가는 스트레이트한 디렉션, 앞물질을 하고, 그 다음에는 계속 옆물질만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예를 드렸습니다. 아마 그 위에 또 앞물질을 하면 그 위에 다시 또 한번 이렇게 쓰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부분은 제가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 한지 조사를 저희가 1994년부터 많이 좀 다녔고요. 우리나라에서 그 중요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되셨던 유운영이라는 분이 있고, 장용훈이라는 분이 있고, 홍춘수라는 분이 있어서 그분들을 이제 그 1994년부터 2000년 초반까지 다니면서 직접적으로 저희가 본 것을 말씀을 드리면, 이제 종이의 두께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1합지 또는 뭐 2합지, 3합지의 형태에 따라서 아까 이호규 선생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앞에서 뒤로 하는 앞물질이 있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하는, 또 오른쪽에서 옆물질로 하는 그런 옆물질이 있어서, 보통 이제 앞물질과 옆물질로 하는 이런 형태가 사실은 일본과 한국 종이에 있어서의 차별성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는 그거를 보통 흘림뜨기라고 해서 앞물질 한 번, 옆물질을 해서, 실제적으로 나중에 현미경 촬영을 했을 때 섬유의 질은 한자의 우물정자 형태로 나타나서 이렇게 크로스되는 이런 형태의 섬유질 조직을 보이게 되는데, 바로 그게 바로 그 앞물질과 옆물질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흘림뜨기 방식을 하다 보니까 섬유 조직 자체가 그런 형태로 해서 한지가 만들어지는 것이 되는 거고요. 일본 또는 중국에서는 가둠뜨기라고 해서 앞물질, 옆물질을 하지 않고 한지를 뜨는 발틀에 이 닭을 해리한 것을 담아서 물을 갖다 빼는 형태. 그래서 하다 보니 섬유 조직을 보면 우리나라 한지에서 보이는 이런 크로스된 그런 방향이 아니라 여러 자유분방한 그런 형태로 섬유 조직을 우리가 현미경 촬영을 했을 때 살펴볼 수 있어서, 한지 뜨기 방식이 한국과 일본과 중국하고는 다른 방식으로 뜨고 있는 것을 갖다 살펴볼 수가 있고요. 물론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가둠뜨기 방식은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고대부터 한지 뜨기 방식은 앞물질과 옆물질을 이용해서 호지, 그러니까 1합지, 2합지, 3합지의 형태에 따라서 앞물질, 옆물질, 다시 또 앞물질, 옆물질, 이런 반복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종이의 두께에 따라서 반복적으로 더 많이 할 수 있다라는 걸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Would the writing go along one of those main directions? Would the printing go along of those main directions?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섬유질이 이제 교차됐다는 것은 한지의 인장 강도와 인열 강도가 훨씬 더 좋은 거죠. 이게 가둠뜨기 방식으로 뜬 한지보다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국의 것을 보통 우리는 선지라 부르고, 한국의 것을 한지라 부르고, 일본 것을 화지라고 부르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육안으로 봤을 때는 차이점을 발견하기는 어렵고요. 섬유 조직을 우리가 현미경 관찰을 했을 때 섬유 조직 방향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지는 이렇게 교차되어 있는 가로와 세로로 뜨다 보니까 섬유질 자체가 이렇게 교차된 형태로 나타나는 반면에 중국 또는 일본에서 뜨는 가둠뜨기 방식은 그렇지 않다 보니까 섬유 조직 자체가 자유분방한 그런 형태로 나타나는 그런 차이점은 있습니다. 만약에 원료 자체를 당나무로 사용을 해서 세 나라에서 뜨는 방식에 따라서 차이점은 그런 섬유질 방향에 있어서의 그런 차이점이지,
다른 차이점은 찾기가 어렵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하나 첨언을 하자면요. 여태까지는 우리나라에 가둠뜨기가 없다고 알려져 있었는데 저희가 그 다알드 헌터라는 분이 1933년도에 우리나라에 와서 그 우리나라 발틀하고 발을 수거해서 그 박물관에 지금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1936년에 출간하신 책에 이것이 가둠뜨기 그 발틀이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 가둠뜨기를 위한 이제 그 데클스틱이라고 하는데 데클스틱하고 발틀 발 그 양쪽에 그 두꺼운 나무를 대서 이제 어떤 가둠 틀의 역할을 하는 그런 것이라고 적혀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5월 달에 실제 그 미국 조지아에 있는 박물관에 가서 그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시에 찍었던 사진들이 있는데요. 다른 것은 몰라도 그 장판지처럼 이렇게 두껍고 큰 종이를 뜰 때 그런 가둠뜨기를 했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표까지 했는데요. 아마 앞으로 지금까지는 우리나라 흘림뜨기만 이제 있다고 알려져 있었는데 좀 더 연구를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필요성을 느껴서 저희가 이제 그쪽도 계속 가둠뜨기에 대한 우리나라 전통적인 가둠뜨기에 대한 연구를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하겠습니다. 네. 또 다른 궁금증에 대해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라스케이 손들어 주셨습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Yes, thank you. I have a question for you, actually, and that is if you could speak a little bit about which was more common between the two major types of metal type casting. There's sand casting and there's lost wax casting. Which of the two was more common in Korea? 이번에 이제 제가 발표하면서 사실 활자를 주조하고 조판하는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거의 하지를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저희가 준비한 시간이 너무 짧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이제 주로 실물 위주의 활자들을 가지고 이제 한국의 금속 활자가 어떻게 발전했는지를 말씀을 드렸고요. 주조나 조판과 관련해서는 이제 다음 기회에 또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제가 이제 거의 언급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질문을 해주셨으니까 이제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원래 이제 문헌에서 나오는 방법은 샌드 캐스팅 방법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밀랍주조법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문헌에 나와 있는 활자를 만드는 방법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직지 금속 활자를 만들기 위해서 사용한 방법이 아닌가라고 이제 한국 학계에서 인정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밀랍주조법이라고 밀랍으로 이용해서 활자의 붓자를 만들고 그 붓자를 이제 금속으로 다시 이제 이렇게 만들어내는 방법은 사실 후대에 1980년대 복원된 방법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해하기로 문헌상으로다가 밀랍을 이용해서 활자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방법은 저희가 찾아볼 수 없고요. 현재 몇몇의 전문가들이 실존하는 활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밀랍을 이용해서 만들었던 그 흔적을 찾아내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시간이 조금 더 지나고 난 다음에 좀 더 자세히 저희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거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Thank you. 사실 이제 잠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좀 이렇게 시간도 1시간 20분이 좀 지나고 했기 때문에 잠깐 이제 막간을 이용해서 제가 이렇게 진행 설명을 드리면 물론 이제 한국의 인쇄 문화에 대해서 이제 개론적인 정도의 어떤 언급을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선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사실 한 40분 정도 목이라든가 인쇄에 꼭 필요한 목이라든가 또는 종이 또는 목판 또는 금속 활자라고 하는 4가지 테마를 저희가 결정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마이크 성능이 좋지를 않아서 그래서 되게 이제 개론적인 설명을 좀 드렸고요. 내년에는 이제 이거와 관련돼서 조금 더 이렇게 깊이 있는 어떤 그런 이제 자료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또 이제 한국의 인쇄 문화의 어떤 특별함을 설명해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이제 랜디 박사님하고 저희가 이제 협력을 해서 지금 이제 내년 사업 계획 스케줄을 갖다가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오늘 이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좀 더 궁금하신 내용이라든가 더 자세히 알고 싶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우리 엔젤리카나 또는 실버만한테 해주시면 저희가 내년 이 웨비나 프로그램을 만들 때 적극적으로 참고를 해서 반영시켜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돕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추가로 질문을 받겠습니다. TD 바르신가요? 질문해 주셨습니다. Actually, I don't have a question. I would just like to take the opportunity to thank our Korean colleagues for their wonderful presentations. It has greatly added to the level of communication between people in Korea and in the West, and the UNESCO help in preparing those presentations was wonderful, as is the case with the translation that's going on now. So I just want to thank you, everyone in Korea, for your contributions. It's been really wonderful. 우리 다음은 게리 프로스트가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질문 기회 드리겠습니다. Hello. Yes, I wanted to come at the larger Asian Western divide on printing that relates to printing on one side of the paper or both sides. The West was always concerned with duplexing, printing on both. The Asian translucent paper is better printed on one side only. This has implications for binding the book. And I also think that the translucency of the Asian paper enabled writing to be seen in mirror on the reverse, implying the translation of relief printing by mirror image. So there's some kind of dichotomy at work between
simplex and duplex, duplication. Is there comment at all on this topic? 예, 질문에 대한 답변은 옥 교수님께서 말씀 가능하실까요? 답변? 이 장정과 관련돼서 이렇게 좀 질문을 해주신 것 같은데 서양과 좀 동양의 차이입니다. 예,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신데요. 예, 이게 원래 장정의 발달사를 보면은 동양에서는 처음에 이 죽간의 형태로 시작되었죠. 이제 그것이 뒷면, 그러니까 양면 인쇄를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그건 전부 앞면만 이렇게 보게 돼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게 이제 다시 접혀서 절첩 형태로 바뀌고 또 나중에 이제 호접장이 되고 그리고 포배장이 됐다가 선장이 되는 그 과정을 보면 뒷면을 인쇄하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거의 고려하지 않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종이, 그러니까 재질이 굉장히 얇다 보니까 비춰져 나오는 빛이 비춰지기 때문에 동양의 종이라는 것이 비치니까 그것이 뒷면까지 인쇄할 만한 그런 재질이 아니라는 그게 가장 큰 원인일 것이고 또 하나는 방금 말씀드린 그런 장정의 발달 과정에서 뒷면 인쇄에 대한 그런 생각이나 이런 것이 그렇게 크게 고려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뒷면 인쇄를 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것은 중국 책에도 나타나는 것이 몇 개 있고요. 절첩본으로 되어 있는 것인데 한국에서도 청주 고인쇄 박물관에 소장된 자료 중에 고려시대 때 만들어진 책인데 뒷면에 양면 인쇄를 한 경전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없었던 건 아닌데 굉장히 실용도가 떨어졌다. 저는 이렇게 보고 기술적으로도 매우 어려운 것이죠. 그러니까 글자와 글자의 조판이나 이런 걸 아주 치밀하게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맞추지 못하면 양면 인쇄라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단면 인쇄로 갔고 오히려 그 단면 인쇄를 통해서 이렇게 종이를 접어서 쓰는 그 방식이 훨씬 더 유리하고 좀 더 수월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Yes, the precision of type height may be an issue here. What I see in that is what's called interchangeable part, so that if your type height is identical, you're actually creating an industrial determinant, an industrial revolution of interchangeable parts, whereas Eastern printing by rubbing does not require precision of height, type height to print. There is also the issue in double-sided that you need to have a material. There were many out of Transasia, other materials involved, but that's not my interest at this moment. The industrialization of book work may derive
from the first use of precision interchangeable parts of type. And that may be the exploitation of Asian invention into industrialization, which occurred more to the West. So I'm looking at this simplex duplex as one of the key dichotomies: printing on one side, printing on two. It does imply some other industrial approach. Thank you. I can see everyone is thinking about this. I would greatly appreciate everyone's thoughts. That's where I'm at sea here. 오영균 교수님 뭐 좀 의견이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책을 산업화라는 그런 게 상업적 출판이라는 차원에서 이걸 좀 바라봐야 되는데 그 이제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하는 것이냐 안 하는 것이냐 하는 문제겠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그 재료의 문제가 조금 그 이걸 양면으로 하느냐 단면으로 하느냐를 하는 것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었을 것이고 그 물론 양면으로 인쇄하는 것이 훨씬 더 경제적일 수는 있지만 그 재료의 문제에 있어서는 근데 그렇지 않고 그 어떤 기술적인 부분에서 더 어렵다면 오히려 그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더 수월한 방법이 아닐 수도 있다. 예,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이건 뭐 그러니까 익숙한 방식을 계속 쓰는 것이 훨씬 더 경제적이다. 경제적이니까 산업화를 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좀 늦게 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이제 서양에서 펄프가 들어오고 이런 게 자연스럽게 유입이 되면서 양면 인쇄로 갔지 않나 저는 이제 그렇게 보는 것이죠. 예. 예, 그 방금 질문해 주신 내용은 사실 Would the a question also? Can you use much thinner paper when you print only one-sided? And at the end of the day, the gain in information density might not be as much if you get away with much thinner one-sided paper than much thicker two-sided paper. It also seems that I mean the whole thing is interrelated. I mean, it made me realize that it's the thing you write with. I mean, with pens, it's a different kind of requires different kind of surface, and brush might need a different kind of surface as well. So, but the question becomes: is this something that is resisting industrialization, or is it something of a technological ecology is simply different? So if you change one thing, that might cause the next step, and the whole system might hit the network of technology might have, move on to different direction. In the sense that in certain ways, one can also, if you look at Chinese commercial printing in the early modern Chinese commercial printing, there was kind of like a labor distribution and everything there, so that they had their own way of working. But it's almost as if there is this very sensitive kind of technological network or a structure that had to move together. So this is not one skill, one technology changes the whole structure. That's what I just got was reminded.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Determinant pathways.
of technology take off in different directions. Yes. 네, 질문의 내용은 사실 이제 우리 프로젝트가 이제 계속적으로 지향해서 동양과 이제 서양의 소위 말해서 이제 그 문화사적인 관점에서 이제 책을 만들고 또 그 활자를 만들고 그런 수단을 연구하는 미국의 어떤 그 문화를 갖다 비교할 수 있는 그럴 때 이렇게 우리가 고민을 더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뭐 그런 테마와 관련해서 또 여러 가지 또 우리가 주제를 발굴을 해서 지속적으로 우리 프로젝트에서 다뤄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또 질문하실 내용이 좀 있을까요? 예, 저희가 원래 이제 오늘 그 온라인 이런 그 포럼은 한 2시간 정도를 예상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1시간 한 이제 40분 정도 이제 시간이 좀 지났고요. 그러면 한 5분 정도만 더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그러니까 타임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두 분 정도 질문이 있거나 아니면 우리 프로젝트들을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제안을 해주실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라스케이께서 손을 들어주셨는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Hi, I have one more printing question, if I may. Between the two kinds of, shall I say, I have a question about the gluing in typesetting. So when you have your individual characters or pieces of type and you glue them to the printing frame, how many prints could you get before the characters are knocked loose or are rendered, you need to pause and reset or reglue the characters? Because I feel like this almost points to Gary's question about efficiency in the height of type, because in the West we have our standard of 0.918 inches, which is type high. In Korea, we don't have the same standard of type height. So if you could answer, how effective was the beeswax? Did the frame itself offer any support for the type, or was it really just the glue? Thank you.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우리 옥 교수님께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쇄 부수 문제는 기본적으로 금속 활자로 인쇄를 했을 때 보통 300부, 300부 또는 뭐 100부, 500부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본다면 200부에서 300부 정도를 인쇄를 했다 이렇게 보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조판 높이를 크게 고려하지 않은 건 아니고요. 그걸 가장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조선 그러니까 한국의 인쇄 조선 초기에 것들은. 그래서 15세기 중반, 그러니까 1430년경에 1425년경이죠. 1425년경에 그 조판의 평평함을 유지하는 것을 굉장히 힘들게 생각했는데, 처음에 그거를 이렇게 그러니까 밀랍으로 이렇게 평평하게 유지를 하다가 그것을 개량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1428년쯤 됩니다. 그때 그 밀랍 대신에 다른 그 판을, 그러니까 쇠로 된, 그러니까 구리로 된 판을 사용하게 되는 그런 그 기록이 나옵니다. 그때부터는 굉장히 평평함을 유지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죠. 그렇게 해서 아마 방금 질문하신 그 내용 중에는 그 이후로 기본적으로 200~300부가 책이 지키고 그리고 다시 조절하고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을 거라고 봅니다. 예,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한국의 활자는 그 높이가 보통 이제 0.7에서 0.8mm 정도로다가 균일하게 좀 나타나는 편이고요. 그러니까 임진왜란 이후, 1592년 이후, 1600년대서부터는 그 활자의 높이가 약간 조금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조판을 하는, 그 활자를 조판하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밀랍, 이런 것으로 조판을 할 때 어느 정도 수평을 맞추는 게 유리해졌기 때문에 활자를 굳이 정교하게 똑같은 크기로 만들지 않아도 인쇄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지 않았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초기에 나왔던 그 말씀 중에 이제 그 인쇄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는 그 시대의 가장 하이테크 기술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면 인간 이후에는 이제 일반화된 기술로 되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재료적인 측면이라든가 기술적인 측면에서 쉽게 이렇게 쉽게 너무 정교하게 만들지 않아도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수준에까지 오른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봅니다. 과거에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기술이 쭉 발전을 하다가 정점에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이제 그 정교하지 않으면 그거를 뭐 기술적인 퇴보로 봐야 되는 것이냐, 뭐 일반화된 어떤 그런 그 상태로 봐야 되는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고민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뭐 정교하게 만들다가 정교하게 만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기술적인 퇴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제 한국의 한 몇몇의 그 전문가가 그런 주제를 가지고서 이렇게 얘기했던 적이 기억이 나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또 뭐 추가로 의문 있으면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한 분 더. 제니퍼 손을 들어주셨나요? I was 말씀해 just 주시면. thinking a little bit more back. You let me ask many questions about ink so far. I'm very grateful. I was thinking back to Uwe's question about if metallic elements could come in to the ink components, and I was thinking maybe not in the soot, I understand, but when they're making the animal glue from the bones and the skins of the cow, is that made in a copper pot or a bronze pot, or is that made in an earthenware or porcelain vessel? Do you know? 보통 그 악교를 이제 계속 삶는다, 고운다라는 그런 표현을 한국에서는 하고 있는데요. 주로 우리 한국에서 많이 쓴 거는 무쇠솥에서 많이 그거를 다렸고요. 때에 따라서는 이제 소재 자체가 그런 철 성분이 아닌 그 구리솥을 갖다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다량으로 그 소의 가죽 또는 뼈 이런 거를 고울 적에는 가마솥, 이 가마솥의 재질은 이제 무쇠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요. 소량인 경우에는 이 구리솥으로 만든 것으로 사용을 이제 많이 하게 되죠. 그리고 개별적으로 이제 우리가 보통 그 악교는 제가 슬라이드에서도 보여드린 것처럼 이건 마르게 되면 그 고체 형태로 변하게 되죠. 이 고체 형태로 변한 것을 바로 사용할 수는 없고요. 보통 이 악교는 이제 우리가 중탕이라고 해서 물에 이거를 중탕을 시켜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때 사용하는 것의 대다수는 구리로 만든 그런 그릇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this is really helpful. The reason we do not see iron signals really, or very little. So that's one thing. We do see copper signals consistently. We also, and I will follow up with Ed, who actually, we also now learned in this last experiment at SLAC, which just ended a few weeks ago, where, by the way, we want to thank you. We were able to measure all the priority samples you sent us were all measured. We now know that just printing without ink leaves already a little trace of some of the metals. And we know that printing with ink seems to suggest to leave more of those metals. That second part we still need to confirm. The first part we are sure. And it doesn't leave everything, it only leaves the soft metals. Lead, we saw lead. We need to do more printing. We need to get types from you, freshly made types from you, and need to print them. I think our suggestion that metals are making it into the paper from the types seems to gain some strength over the last experiments we did. And that's why it is so important to be able to know what metals are in the types and what potential metals are in the inks. It is critical, absolutely critical. Very interesting. 아마 지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서 악교를 만들 적에는 이제 소의 그 가죽 또는 뼈 이런 거를 대상으로 해서 다량으로 고을 적에는 철로 만든 솥에서 그 악교를 만들고요. 그리고 직접적으로 우리가 사용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나무와 나무를 갖다 붙이기 위해서는 악교를 가지고 붙이게 되는데, 그럴 적에는 고체인 것을 구리 여기서 얘기하는 구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구리는 순수한 구리로 만든 그런 그릇 형태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합금이 됩니다. 주로 합금이 되는 것은 구리에 주석 그리고 납이 들어가죠. 조선시대로 오면 올수록 납의 성분은 훨씬 더 많이 첨가되는 그런 경향을 보입니다. 고대보다는 조선시대 그 이후로 오면 올수록 주석보다는 납을 갖다 많이 이게 합금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그 이유는 한국에서는 현재 한국 땅에서 현재 한국 지형에서는 주석 생산지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그 일제 강점기 때 일부 이제 보이기는 했지만 그 이전에는 우리나라에서 주석은 전량 수입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다 보니 주로 이제 청동이라고 하는 구리에 주석만 넣은 것이 아니라 납을 좀 넣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그런 구리, 주석, 납으로 만든 구리 형태의 그런 그릇에 악교를 녹여서 먹을 만들 때 그 녹인 악교 액체를 탄소 성분 그을음과 섞거나, 아니면 나무를 붙일 때 구리 형태의 솥으로 만든 그 악교를 녹여서 붙이거나 이런 형태. 그러니까 악교를 만들 적에는 커다란 무쇠로 만든 커다란 솥인 철솥으로 만들지만, 직접적으로 하나하나 사용을 할 적에는 그런 청동이라고 하는 그런 그릇에 등탕을 하거나 거기에 녹인 그런 악교 액체를 섞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제 현재 와서는 소재 자체가 뭐 많이 달라졌죠. 뭐 스테인레스라든가 아니면 알루미늄이라든가 기타등 으로 많이 바뀌었지만, 주로 현대 이전에 조선시대까지 주로 많이 사용이 됐던 것은 무쇠솥 또는 그러니까 철로 만든 솥 형태 또는 구리로 만든 그런 솥의 형태가 가장 빈번하게 많이 쓰였고,
또 우리나라에서 그 생활 식기로 많이 사용된 것도 육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합금은 구리에 주석에 주로 들어가지만 나중에 일부 와서는 납이 들어가는 그런 형태도 있습니다. Could we reconstruct some of the ink recipes and use heat, do the oil and the heat it in copper pots, for example? Would that be possible? To see whether that actually can leach out, because it might not. It might be that the copper pot is inert, because remember, chefs in Paris, everywhere in the world, they use copper, and the copper doesn't go in the food. The difference of printing with copper and using it for something else, a big difference.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그 고려시대 금속 활자로 알려져 있는 이제 그 증도가자에 그 당시에 현재 그 목이 묻어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목이 실제 사용하면서 이제 그 활자의 획과 획 사이에 이제 목이 그 정해지는 게 좀 남아 있기 때문에 우리 프로젝트에서 이제 그 소장하고 있는 사람하고 협의를 해서 직접 먹시료를 우리가 채취를 해서 우리 프로젝트에서 한번 과학 분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적으로 지난번에 이제 그 소장자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프로젝트에서 이제 이런 분석을 위해서 좀 먹이 필요한데 그 시료를 우리가 채취할 수 있게 해주겠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저희가 아주 잘 이렇게 소장자와 협의를 해서 우리 프로젝트에서 뭐 이제 먹시료를 채취를 해서 분석하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을 갖다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거 할 때 중국의 먹이라든가 또는 일본의 먹이라든가 연대가 확인된 것들이 있으면 추가로 같이 해서 비교 검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Hey, Uwe, I know that when you cook with a cast iron pot, they say that you get residual benefits because you have a little iron added to your diet. I wonder if that same idea might apply here. Just a thought. I'm not sure, actually. It's a good question. I mean, copper is a biotoxin, right? So I'm not sure you want to eat copper, to be honest. Yeah. And anyway, so has anyone checked the food after they were cooked in a copper pot? I don't know. Actually, it's a good question. Food for thought. Yeah. 우리나라에서 그 육이라고 하는 게 규격화돼서 나타나는 것은 삼국시대, 그러니까 AD 보통 한 0년에서 한 8, 9세기까지를 우리는 삼국시대라고 하는데요. 특히 아까 얘기했던 신라에서 먹을 만든 사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현재 일본 정창원에 보관이 돼 있고, 일본 정창원에 또 하나 보관되어 있는 것이 신라 사람들이 만든 유기 그릇이 현재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고대 그런 유적에서 여기서 얘기하는 유기는 구리의 주석 합금을 얘기합니다. 구리의 주석 합금이 되는데 정확한 비율이 이제 78대 22의 그런 비율을 좀 보이고 있고요. 근데 뭐 지금 이제 염려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요리를 할 때 뭐 구리 이온이라든가 주석 이온이 막 검출이 되거나 그렇게까지 되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건 뭐 다행스럽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만, 한국에서는 어찌됐든 한 2000년 정도 그런 구리로 만든 유기 형태의 그릇을 우리 식기로 사용을 해 왔습니다. 사용을 해 왔고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이제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여름에 어떤 식중독이라든가 살모넬라균이라든가 이런 균을 멸균시키는 역할이 오히려 이런 그 구리 카파 성분이 하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그 여름에 그런 이런 그 유기의 그릇을 사용하는 것은 오히려 더 권장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Very good. 그 인쇄 그 품에 금속 성분이 나온 거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이제 연구를 하고 계시지만 제 그냥 직감적으로 드는 생각은 그 인쇄를 할 때 그 솔질을 하지 않습니까? 그 솔질이라는 것은 그 문질러서 먹을 바를 때도 이제 그 문지르는 것이 있잖아요. 그리고 인쇄를 할 때도 문질러서 찍어내는데 그때 그 어떤 그 솔질을 하면서 이 성분이 아주 미량이지만 그게 이제 묻어 나오는 게 아닌가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금속 성분이 나오는 금속 활자에만 금속 성분이 나온다는 것도 그런 어떤 이유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당연히 이제 활자가 이제 오랫동안 사용하면서 솔로 문지르는 과정에서 이제 마모가 실제적으로 많이 되니까요. 사용한 활자들의 흔적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과학 분석 결과를 내년에 이제 우리가 다시 이제 분석을 해서 정리를 해서 공유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집중적인 어떤 그런 논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약속한 이제 2시간이 다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그 토론은 이제 여기서 종료를 하려고 합니다. 혹시 만약에 오늘 이제 토론한 내용과 관련돼서 추가적인 어떤 그런 내용이나 질문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랜디나 아니면 우리 엔젤리카를 통해서 메일로 보내주시면 그 이제 전문가에게 저희가 의견을 답변을 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오늘 뭐 좀 유익한 시간이 모두 되셨나요? 네, 뭐 이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또 시차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시간대 문제도 있고 그래서 늦게까지 이렇게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온라인 프로 마치고 오늘 한 해 잘 마무리 지으시고 내년에 다시 또 건강한 얼굴로 다시 우리 프로젝트를 통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Before we finish today's discussion, the video of Dr. Lee Seung-chul on the cast metal type, it's uploaded last night with proper English subtitles. So if you had difficulties, hearing, listening to the video, please check it again. And if you have any questions, feel free to reach us anytime freely. Thank you. Thank you. 지영 씨, Okay. 네. 그 랜디 박사하고 조금 얘기 좀 하자고요. Thank you so much for being here tonight, and tonight for you and today for us. And I hope to see you again next year. And Merry Christmas. Randy, can you stay with us just for? Thank you. Bye bye.